전공 B의 2번 문제, 이제 물리화학 문제죠. 다음은 수소원자 궤도함수 중 하나의 파동함수이다. V에서 각 궤도 풋 사이에서 궤도 가군동량의 크기 L과 궤도 가군동량의 X축 성분의 제곱의 기대값 Lx의 제곱의 기대값을 각각 구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쓰시오. 처음에는 그 궤도 가군동량을 갖다가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파동함수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 4의 2파이분의, 루트 2파이분의 1, 그 다음에 A0분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A0분의 2의 마이너스 2A0의 R,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죠. 이 R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가 Z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R이고, 요게 여위도 세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Z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파동함수 같은 경우는 개념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거리 R에 의존하는 부분하고 함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Z에 의존하는 두 개의 부분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거기다가 지금 이 녀석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PZ 오비탈에 해당이 돼요. PZ 오비탈 중에서도 어떤 PZ 오비탈이냐? 방사마디가 존재하지 않는 PZ 오비탈이죠. 그러므로 풋사인은 뭐다? 2PZ이다. 그러므로 L은 이코로 얼마다? 1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L값, 가군동량 값은 루트 L에 L 플러스 1 하고 난 다음에 H바를 갖다가 집어넣죠.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1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루트 2 H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녀석은 LX 제곱의 가관측량을 갖다가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LX 제곱의 가관측량. 자, 요거는 L의 제곱의 가관측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LX의 제곱의 가관측량에다가 LY의 제곱의 가관측량, 그 다음에 LZ의 제곱의 가관측량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이게 L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운동량이고 이건 벡터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벡터의 형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서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이 오비탈은 PZ2PZ 오비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LZ 값이 뭐에 해당이 된다? 지금 이 녀석은 2PZ는 ML은 이코로 0이에요. 그러므로 LZ 값이 뭐에 해당이 된다? 0이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녀석의 공식이 어떻게 되죠? ML 곱하기 H바가 이 값이죠. 근데 ML은 이코로 0이니까 LZ 값이 0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L의 제곱의 그 가관측량은 LX의 제곱 플러스 LY의 제곱의 가관측량의 합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PZ 오비탈에서 L은 뭐죠? PZ 오비탈에서 L은 이 녀석은 평균의 개념이 적용이 안 되는 녀석이에요. 왜 평균의 개념이 적용이 안 되느냐? PZ 오비탈에 대해서 L 값은 뭐죠? 고유치예요. 고유치는 항상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은 뭐하고 똑같으냐? 그냥 L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 L의 제곱은 그래서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된다? 이 H바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에요. 그래서 LZ, LX, LY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녀석은 LZ 값이 0인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상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XY 평면상의 존재는 그냥 동글뱅이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LX 제곱의 평균값하고 LY 제곱의 평균은 서로 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구형태가 되니까.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용하면 LX의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LY의 제곱의 평균은 무엇과 같으냐? LX의 제곱의 평균의 2배와 같은데 그것이 무엇과 같다? 2H바의 제곱과 같다. 그러므로 LX의 제곱의 평균은 무엇과 같다? H바의 제곱과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내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가 원래 가관측량을 구하려면 가관측량의 일반 공식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그 공식을 쓰면은 이게 나오긴 나와요. 한 20분 풀면.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적용을 해서 가관 측량의 기본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구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려면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묶이게 되면 완전 타임 컨슈밍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지나가기도 껄쩍지근하고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풀이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자, 이거는 이제 반응 속도론에 관련된 문제예요. 반응 속도론 문제는 항상 한 문제는 나와요. 무조건. 자, 그리고 맨날 나오는 게 거의 똑같은 것만 계속 시험 문제 나옵니다. 즉, 반응 메커니즘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반응 속도식 유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은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역시 반응 기전 갖다 놓고 반응 속도식 유도하는 문제죠. 자, B가 각각 0.1 A 몰롱도, 0.2 A 몰롱도, 0.4 A 몰롱도. 일 때 A의 농도에 따른 P의 생성 속도 A를 측정하였더니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게 두 칸, 한 칸이죠. 근데 요거는 두 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B의 농도를 갖다가 2배로 증가시켰었더니만 기울기가 2배로 증가한다. 즉 속도상수 KR이 뭐에 의존하게 된다? B의 초기 농도에 의존한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 보면은 반응 속도상수를 K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B의 농도에 1승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정류상태 근세법을 사용하여 반응 메커니즘으로부터 A excited state, A 스타는 A의 excited state의 분자를 얘기를 하죠. A 스타의 농도를 A 스타의 농도와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상수 KR을 지금 B가 포함된 식으로 각각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 KR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속도 법칙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어지기 위한 조건과 바로 이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A에 대한 기본적인 1차 반응이면서 동시에 어떤 특성을 가져라? 속도 상수 KR이 B의 초기 농도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져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러한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정류 상태 근사를 이용해서 A 스타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A 스타의 농도를 정류 상태 근사를 통해서 구할 겁니다. 그러면 DT분의 DA 스타는 생성 속도에서 분해 속도를 빼줘야 되죠. 여기서는 무엇에 의해서 생성이 돼요? 첫 번째 단계에 의해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K1에다가 A의 농도, B의 농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첫 번째 단계의 역반응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두 번째 단계의 정반응에 의해서 또한 분해가 되죠. A 스타는. 그래서 K-1에다가 A 스타,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두 번째 빼주기를 K2에다가 A 스타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게 0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류상태 근사죠. 자, 이 정류상태 근사를 이용을 해서 A 스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A 스타 있고 여기도 A 스타 있으니까 A 스타 있는 것끼리 반대편으로 이항을 시킵시다. A 스타 빼주고 난 다음에 K-1에다가 B의 농도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K2는 이코르 K1에다가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와 같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스타는 정리를 해주게 되면 K-1에다가 B의 농도 플러스 K2 그 다음에 K1에다가 A의 농도의 1승, B의 농도의 1승이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R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체 속도 법칙을 어떤 식으로 여기서 표현했죠? KR 곱하기 A다라는 식으로 표현해야 됐죠. KR에 대한 그래서 반응 속도가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저게 어떻게 나온 건지. V는 이코르 DT분의 DP에 해당이 되죠. 프로덕트가 여기서는 어떤 단계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두 번째 단계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따라서 DT분의 DP는 K2에다가 A 스타의 농도를
곱한 것과 같아요. 이때 1에 의하면 A스타가 구해졌죠. A스타가 정류상태 근사를 적용을 시켜서 K-1에다가 B의 농도 플러스 K2 그 다음에 K1에 A 그 다음에 B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므로 V는 어떻게 된다? 얘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되죠. K-1에다가 B에다가 플러스 K2 그 다음에 K1, K2에다가 A의 스타 A의 농도 그 다음에 B의 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의 농도.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게 KR 곱하기 A의 농도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A를 뺀 나머지가 KR에 해당이 되죠. 그러므로 KR은 어떻게 된다? K-1에다가 B의 농도 플러스 K2에다가 그 다음에 K1에다가 B의 농도에 해당이 K1, K2죠. 에고. K1 곱하기 K2에다가 B의 농도다.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A를 뺀 나머지 부분을 써주면 되죠. 이게 KR이죠. 이게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와 같은 특성이 얻어지기 위한 조건. 아까 얘기했었던 그 그래프에서의 특성이 뭐죠? KR이 뭐에 비례한다? KR이 B의 농도에 비례한다. 자, KR이 B의 농도에 비례를 하려면은 이게 없어지면 안 돼요.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캔슬 되면서 어떻게 돼요? B의 농도에 의존하는 항이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어져야 돼요. KR에서. 그러면은 이게 없어질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if 만약 이거죠. 만약 K-1이 K2보다 압도적으로 작은 경우라면 K1, K-1 곱하기 B 플러스 K2를 무엇이라고 근사할 수 있다? K2라고 근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KR은 어떻게 된다?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K2분의 K1, K2, B로 근사할 수 있고 K2, K2 지워지니까 K1, B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K1은 무엇에 비례한다? B의 농도에 비례한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답. 조건 쓰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답이죠. 그래서 K-1이 K2보다 대단히 작다. 혹은 K-1이 뭐보다 K2 곱하기 B보다 대단히 작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죠. K-1 B가 뭐보다 K2보다 대단히 작다. 이걸 써도 되고 이것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써도 결론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둘 중에 뭐 어느 하나를 썼다고 해서 누가 더 맞고 틀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 이쪽이 더 좋아요. 이게 더 정확한, 논리적으로 더 타당한 거니까. 그래서 저라면 이걸 쓸 것 같은데 출제자가 이거를 의도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둘 중에 뭘 쓰든데도 이거는 답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알아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요걸 쓸 것 같아요. 요게 저 훨씬 논리적인 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다음번 문제가 뭐냐? 다음번 문제는 요거 다음이지 5번 문제구나. 자, 5번 문제 봅시다. 이거는 뭐 무기화학에서 맨날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시험 문제죠. 너무 많이 나왔었던. 자, 다음은 MO, CO3, pH3. 뭐예요? M, A3, B3 타입이죠. 기하 이성질주. 이거 기하 이성질체 뭐가 있죠? 페이셜 타입하고 메리디오날 타입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죠. 그래서 페이셜, 메리디오날 두 개의 기하 이성질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X의 IR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CO 신축 진동 흡수띠에 대한 자료와 C2V, C3V에 대한 지표표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표표가 나와 있죠. 이건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문제로 갑시다. 문제에 보면은 요 이성질체의 수를 쓰고, 그 다음에 C2V 점군에 해당되는 이성질체의 구조를 그리시오.
자, 이성질체의 숫자 몇 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그 의도되어 있는 이성질체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차피 CO하고 PPH3가 지금 이 녀석이 이온이 아니죠. 이 녀석도 중성 분자고 이것도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무슨 구조 이성질체를 갖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구조 이성질체를 갖는 경우는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구조 이성질체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구조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둘 다 중성 리간드고, 따라서 몰리브덴도 중성이에요. 가운데 있는 금속도 중성, 리간드도 모두 중성. 그러니까 이 녀석이 다른 종류의 구조 이성질체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갖는 이성질체란 얘기는 오로지 기하 이성질체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샬과 메리디오날, 아까 얘기했었죠? 페이샬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메리디오날 타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두 개를 쓰시면 되는 거고, 이게 1번 너무 간단한 거고, C2V 점군에 해당되는 이성질체의 구조를 그리시오. 누굴 그릴까? 페이샬하고 메리디오날 중에 페이샬 같은 경우에 삼각형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C3V에 해당이 되겠죠. C2V면 메리디오날일 겁니다. 그래서 메리디오날을 여기다 갖다 그려주시면 돼요. 구조 그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정성을 다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자, 여기에 가가지고 메리디오날 타입이, 지금 이 녀석이 메리디오날 타입이니까 CO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CO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CO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PH3, PPH3, 그 다음에 PPH3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되죠. 그러면은 요게 삼각형, 요게 삼각형이죠. 그래서 요런 축으로 C2V축이 존재하고 버티컬 미러 플레인이 수직하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C2V에 해당되는 타입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리디오날 타입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위에 기본 흡수대와 지표표를 이용해서 내가 관찰한 X의 구조를 확인한 과정을 쓰고 그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기서 본격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죠. 이 창물에서는 CO 스트레칭 본드가 딱 두 개만 관찰이 됐어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페이샬 타입하고 메리디오날 타입이 있는데 페이샬 타입과 메리디오날 타입에서 관찰되는 CO 스트레칭 모드의 숫자가 다르고 그중 두 개인 녀석이 어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사실 시간이 급하면 답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답안지에 옮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페이샬 타입하고 메리디오날 타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답안지에다가 옮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답안지에 옮길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답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옮기시면 돼요. 이게 답이 뭐더라? 답이 이게 페이샬 타입이 답이에요. 그러면 페이샬 타입에 해당되는 것만 옮기면 돼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설명하는 거니까 둘 다 일단 해봅시다. 메리디오날 타입. 자, 메리디오날 타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몰리브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CO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CO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CO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가서 PPH3, 여기 가서 PPH3, 여기 가서 PPH3. 그래서 C2V에 해당이 되죠. 자, 먼저 지금 여기에 보면 CO가 3개가 있죠. 이 CO의 가약 표현을 구해야 돼요. 감마 CO를 구해야 되죠. 지금 CO가 3개가 있으니까 3차원 가약 표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C2 오퍼레이션, 시그마 V, XZ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시그마 V, YZ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자, 출제자가 X축, Y축, Z축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죠? 이거는 어차피 답만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X축, Y축, Z축을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Z축은 어디에다 맞추는 게 좋다? 주축에다가 맞추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축에다가 맞출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주축을 갖다가 지금 이거 주축이 또 여러 개가 있네.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실제 뭐 아무 데나 잡아도 거의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CO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주축을 갖다가 뭐 요렇게 잡으면 되겠네. 요렇게 잡으면 이제 Z축에 해당이 되겠죠. 요게 이제 Z축이죠. C2축이죠. C2축. C2축이죠. 그래서 180도 돌리면 얘하고 얘가 겹치고 얘하고 얘가 겹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축, 뭐 여기에 Y축 임의로 잡았어요. 어차피 분자의 결합축을 따라서 존재하는 게 훨씬 좋겠죠. 임의로 어차피 잡을 거라면. 그래서 X축, Y축, Z축을 임의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 뭐 아무것도 안 움직였으니까 CO 3개가 다 그대로 있겠고, 자, C2 오퍼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회전하면 얘하고 얘가 서로 위치가 바뀌죠. 그렇지만 얘는 위치가 안 바뀌죠. 1입니다. 그 다음에 C2V XZ라고 얘기를 했어요. XZ 미러 플레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얘가 공존하고 있죠. 그러면 XZ 미러 플레인 상에서 보면은 요게 XZ 미러 플레인 상에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자리 바꿈을 안 하고 얘하고 얘는 자리 바꿈을 하죠. 그래서 1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V YZ 미러 플레인. YZ 미러 플레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죠. 그러면 얘도 YZ 미러 플레인 상에 존재하죠. 그래서 대칭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움직이죠. 그래서 3, 1, 1, 3이 얘의 그 가약 표현에 해당이 돼요. 자, 약분해 봅시다. A1 같은 경우에 1, 1, 1, 1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뭘로 나눠줘야 돼요? H로 나눠줘야 되죠. H는 4죠.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3, 1, 1, 3입니다. 이거 2죠. 그러니까 A1이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A1이 두 개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감마 3에서 2A1을 빼보세요. 그럼 뭐에 해당이 되죠? 이거 3에서 2 빼면 1 나오고,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3에서 2 빼면은 1 나오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B2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게 B2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분한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면은 2A1 플러스 B2에 해당이 돼요. A1. 자, A1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C2V에서 Z를 갖고 있죠. 1차원 기저함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IR 활성이에요. 그 다음에 B2도 지금 보면은 저기에 보면은 B2의 기저함수 중에 Y가 있죠. 이것도 IR 활성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은 뉴CO가 IR에서 몇 개가 관찰이 돼야 된다? 3개가 관찰이 되어야 된다. 근데 실제에서는 실험 결과에서는 어떻게 되죠? 2개만 관찰이 됐다라고 얘기했었죠? 얘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디오널 타입이 아니라 페이셜 타입이 답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페이셜 타입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셜 타입. 지금 몰리브덴이 있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CO,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페이스가, 즉 면이, 삼각형 면이 뚜렷이 보이도록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몰리브덴을 기준으로 앞쪽으로 CO로 구성되어 있는 면이 떠 있고, 뒤쪽으로는 PPH3가 구성이 되어 있는 면이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는 형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삼각형 2개가 이렇게 2개가 엇갈려 있으면 D3D 타입이죠. 근데 문제는 위쪽 삼각형하고 아래쪽 삼각형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D3D가 아니라 C3V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3개의 CO 스트레칭 모드를 기저함수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마 3, 3차원의 가약 표현을 갖다가 구해봅시다.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이 녀석은 3개의 C2 오퍼레이션, C3, 2개의 C3 오퍼레이션, 3개의 시그마 V 오퍼레이션이 있으니까 H는 이코로 6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 셋 다 꼼짝 안 하고 C3 오퍼레이션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죠. 다 자리 바꾸면 하죠. 0이죠. 버티컬 미러 플레인,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얘하고 얘는 자리 바꿈을 하지만 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301입니다. 자, 제일 만만한 게 A1이죠. 약분해 봅시다. 111.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1 곱하기 3 곱하기 1은 3.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이죠. 3 곱하기 1 곱하기 1은 3입니다. 그래서 1입니다. 즉, 이 녀석은 A1이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엑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마3에서 A1을 빼봤더니만 이 녀석이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2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감마3는 A1 플러스 2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A1은 기저함수가 뭡니까? A1의 기저함수. 이거 역시 Z죠. 그래서 IR 활성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2 봅시다. 이거 기저함수 뭐 나와 있죠? 캐릭터 테이블 보면 XY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IR 활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IR 활성 모두의 숫자는 몇 개죠? 3개예요. 근데 IR 픽의 숫자는 몇 개죠? 2개입니다. 왜? 이건 이중 축퇴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수가 같죠. 서로 다른 밴딩 모션이나 진동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관찰이 돼요. 그러므로 IR 활성 CO 모두 CO 픽의 숫자, 봉오리의 숫자죠. 봉오리의 수는 몇 개다? 픽의 숫자입니다. 2개이다. 실험 결과하고 일치하죠. 그러므로 구조는 뭐다? 이 녀석은 페이셜 타입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림 그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그리면 되죠. 자, 또 그릴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건 끝났죠. 이건 뭐 너무 비슷한 문제가 역대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거의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 네, 사실 뭐 이것도 거의 거저주는 문제죠. 무기화학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무기화학은 다른 건 둘째치고 무기화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이게 객관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무기화학책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물리화학책은 어떤 물리화학책을 선택해도 다 내용이 똑같아요. 분석화학도 어떤 책을 선택하든지 간에 뭐가 쓰여 있는지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무기화학은 책마다 서술하는 방식도 다르고 어디에 포인트를 주는 데도 다르고 아직 좀 정리가 덜 돼 있는 학문이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에 공통적인 내용을 시험 문제에 내야 되고 뭘 내더라도 논란거리가 없는 걸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낼 수 있는 한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화학인 경우가 특히 기출문제랑 비슷한 형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다음은 어떤 정팔면체 차기온이 있는데 CrL6E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D궤도의 결정장 갈라짐이 오는 에너지, 평균 전자쌍 에너지. 이게 뭐죠? 짝지움 에너지, 일렉트론 페어링 에너지죠. 동일한 오비탈에 한 쌍의 전자가 들어있을 때 받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짝지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다. 그 다음에 L은 한 자리 중성 리간드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L이 0가짜리죠. 그런데 크롬과 결합해서 플러스 2가를 형성을 해요. 그러므로 크롬은 플러스 2가다. 즉 뭐다라는 얘기죠? D4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 크롬의 전자 배치는 4s1에 3d5죠. 여기서 전자 2개가 떨어지게 되면 D4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은 전자쌍의 반발력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델타 O가 파이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짝지움 에너지를 피하려고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고스핀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CR6 E 플러스의 바닥 상태에서 D궤도 함수의 갈라짐에 따른 전자 배치를 그리고 이에 근사하여 바닥 상태양을 구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쓰시오. D궤도 갈라짐에 따른 전자 배치를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바닥 상태를 구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쓰시오. 그 다음에 또한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의 절대값과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를 어떤 책은 양수로 주고 어떤 책은 음수로 주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값으로 쓰라고 요즘은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의 절대값과 순스핀의 자기 모멘트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궤도함수의 갈라짐에 따른 전자 배치를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바닥 상태양을 구하는 과정을 써라. 자, 지금 이 녀석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델타 O가 파이보다 작다. 그러므로 고스핀이다. 자, 그리고 전자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럼 전자 배치가 하나, 둘, 셋, 넷, 5와 하나, 둘, 셋, 넷 이게 되죠. 자,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지금 이 녀석은 뭐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 상태 항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전자가 하나 들어있는 경우와 dz의 제곱의 전자가 하나가 들어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홀전자 숫자가 몇 개죠? 4개죠. 그러므로 2s 플러스 1, 즉 n 플러스 1은 얼마에 해당이 된다? 5에 해당이 된다. 즉 스핀 다중도가 바닥 상태일 때 5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비탈 다중도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녀석이 이 경우도 가능하고 이 경우도 가능하죠. 가능한 경우가 2개가 있으니까 이중 축태 상태죠. 그러므로 전자 배치가 이중 and 전자 배치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중 축태 상태예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2에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2V 점군에 해당되는 두 번째. 그 다음에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의 절대값 절대값과 순스핀 자기 모멘트 값을 구하시오. 먼저 첫 번째 그 둘 중에 CFSE를 갖다가 절대값을 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거 전자 배치죠. 따라서 CFSE 값은 뭐에 해당이 된다? 마이너스 5분의 2 델타 5에다가 전자가 몇 개가 들어있죠? 지금 전자가 이게 3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플러스 5분의 3 델타 5에다가 전자가 하나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마이너스 5분의 3 델타 5에 해당이 되고, 근데 문제에서 델타 5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4,100이라고 얘기를 하죠. 14,100에다가 0.6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460 인버센티미터가 나와요. 그러므로 CFSE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8,460 인버센티미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CFSE 절대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스핀 자기 모멘트 값을 갖다가 우리가 보호 마그네톤 단위로 표현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보호 마그네톤 단위의 스핀 자기 모멘트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루트 n의 n 플러스 2의 형태로 표현이 되죠. n은 분자가 갖고 있는 홀전자의 숫자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루트에다가 4 곱하기 6을 해주면 됩니다. 2루트 6 bm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건 그냥 공식 암기하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다 했구나. 이게 다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6번 문제도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도 분석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봐왔었던 문제예요. 다만 맨날 내준 걸 똑같이 내면은 거의 암기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걸 약간 변형을 시킨 형태의 문제죠.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알파 X2-의 분율을 K1, K2, 그리고 OH를 포함하는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K1, K2, H3O 플러스의 농도를 포함하는 식으로 나타내죠. 분석화학 교과서에는. 근데 요거를 약간 뒤집어가지고 OH-의 농도에 의존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방법은 똑같아요. 자, 우리가 FX2-, 즉, FX2-에 여기에 보면 요거 얘기하죠. 이거 형식 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H2X로 존재하는 녀석도 있고, 일부는 HX-1가이온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2-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중에서 X2- 형태로 존재하는 녀석이 몇 %나 차지하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따라서 이 형식 농도에 관련된 항들을 전부 X2-를 포함하고 있는 식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먼저 지금 여기에 보면은 K1이 나와 있죠. 그래서 K1부터 봅시다. K1을 보면은 지금 이 녀석은 K1 요거죠. K1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요거는 X2-의 농도에다가 그 다음에
HX-1가 이온의 농도, OH-의 농도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 HX-1가 이온의 농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Xe- 이온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K1에다가 Xe- 이온의 농도를 곱하고 OH-를 나누어 준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많이 보던 겁니다. 자, 이거는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해리 분율식을 갖다 단순히 암기했는지 풀이 과정까지 알고 있는지를 약간 문제를 변형시켜가지고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풀이 과정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H3O+를 이용한 해리 분율식하고 완전히 유도 과정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K2를 보게 되면 요거죠. K2에 대해서 유도를 하게 되면 K2의 정의에 의하면 HX-1가 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H2X의 농도, OH-의 농도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도하고자 하는 H2X의 농도는 요거죠. K2에다가 그 다음에 HX-1가 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OH-의 농도가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식은 최종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죠? Xe- 이온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식의 OH-의 농도의 제곱에다가 K1, K2에다가 Xe- 이온의 농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HX-1가 이온, H2X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화학종을 전부 Xe- 이온의 농도에 대해서 표현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그 Fxe-, 즉,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항의 합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OH-의 농도의 제곱에다가 K1, K2에다가 Xe- 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OH-의 농도에다가 K1에다가 Xe- 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여기는 맨 마지막으로 Xe-. Xe- 공통이죠. 그래서 Xe-를 빼고 나머지 항을 갖다가 정리를 합니다. 그럼 분모를 갖다가 통일해야 되니까 OH-의 농도의 제곱으로 표현해줘야 되죠. K1, K2, K1에다가 OH-의 농도,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은 OH-의 농도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X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Fxe- 분의 Xe-죠. 이거 리어레인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두고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K1, K2에다가 플러스 K1, OH-의 농도, 그 다음에 OH-의 농도의 제곱 해놓고 난 다음에 OH-의 농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출제자는 이렇게 풀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분석화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H3O+의 농도를 이용한 해리 분율식을 약간 변형시킨 형태인데 유도 과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요. 방식이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질량균형식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자, MX 솔리드가 있는데 이 녀석이 해리가 되면 ME 플러스 AQ하고 X 마이너스 AQ가 되죠. M은 M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 X는 X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지금 F, M, E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M, E 플러스의 농도, 그리고 얘가 M, E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랑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MOH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녀석. 그 다음에 M, X, E 마이너스는 아까 여러분들이 봤었던 것처럼 Xe-, 그 다음에 HX-1가 이온 H2X의 합으로 주어져요. 근데 이들의 기원은 전부 어디서부터 출발했었던 거죠? MX로부터 출발했었던 거죠. 그러므로 FME 플러스하고 FX-는 서로 1대1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로부터 하나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러므로 이것의 총합과 이것의 총합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이건 문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걸 쓰는 게 질량균형식을 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옮겨 쓰는 걸. 출제자가 원했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해, 이걸 정리하면 ME 플러스에다가 MOH 플러스의 농도의 합은 무엇과 같다? Xe-, HX-1가 이온, 그 다음에 H2X의 합과 같다. 이게 출제자가 원했었던 질량균형식에 해당이 되겠죠.
맨 마지막으로 KSP를 알파 M2 플러스와 알파 X2 마이너스를 포함하는 식으로 구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쓰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KSP는 M2 플러스의 농도와 X2 마이너스의 농도 곱이에요. 여기에 써주는 M2 플러스의 농도와 X2 마이너스의 농도는 형식 농도를 쓰는 거예요? 실제 농도를 쓰는 거예요? 당연히 실제 농도를 쓰는 거죠. 그러므로 M2 플러스의 농도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다? M2 플러스의 형식 농도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면 된다? M2 플러스의 해리 분율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X2 마이너스의 농도는 뭐죠? X2 마이너스의 형식 농도에다가 X2 마이너스의 해리 분율을 곱해주면 실제 X2 마이너스로 존재하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대입을 해줘요. 대입을 해주게 되면 KSP는 어떻게 주어지죠? FM2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FX2 마이너스에다가 알파 M2 플러스에다가 알파 X2 마이너스의 곱으로 주어지죠. 자, 그런데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FM2 플러스하고 X2 마이너스는 서로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로 합쳐주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FM2 플러스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 M2 플러스 알파 X2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FM2 플러스의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KSP를 무엇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 알파 M2 플러스와 알파 X2 마이너스로 나눠준 것과 같다. 따라서 FM2 플러스는 어떻게 된다? KSP에다가 알파 M2 플러스 알파 X2 마이너스 해놓고 난 다음에 2분의 1승을 해준 것과 같다. 근데 이것이 뭐다? 몰 용해도.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몰 용해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몰 용해도는 MX가 토탈 얼마가 녹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녹아 들어가서 M으로 존재하거나 M OH 플러스로 존재하는 것의 양을 다 합쳐주면 용해된 MX의 총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분석화학에서 많이 보던 식의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제가 쉽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짜 쉬운지 착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보다 분명히 어려웠었던 거 맞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상당히 계산이 복잡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은 저는 기출에서 많이 봤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기출에서 언제 봤어? 라고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출을 갖다가 변형시킨 건 맞는데 조금 한 번쯤 더 꽈서 낸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제 느낌에는 올해는 요거보단 좀 쉬울 거예요. 아마 작년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내놓고 난 다음에 정확히는 몰라도 재채점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살짝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아마 요거보다는 조금 쉬울 거예요. 아마 복잡한 계산을 조금 덜어내고. 그래서 근데 이게 쉽다라고 얘기해서 뭐 5, 6점어치가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보통 난이도가 1, 2점만 어려워져도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지고 1, 2점만 쉬워져도 엄청나게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가 요거보다 쉬워진다 그러면 한 1, 2점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안 나오던 건 죽어도 안 나옵니다. 맨날 나오던 것만 나오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문제가 약간 계산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연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갖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2달 조금 더 남았죠. 충분히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한 달? 아, 그렇구나. 한 달 보름 남았네. 내가 착각했어요. 아유, 한 달 보름이네. 자, 한 달 보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좀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문제를 갖다가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도 안 잡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뭘 공부했는지 자체가 오가나이즈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한 건 되게 많은데, 본 건 되게 많은데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다. 보통 그런 경우에 가면은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출제자의 의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뭘 공부했는지를 알면 최소한 내가 공부한 내용이 뭔지 단원을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단원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었다라는 사실 정도만 알면 문제를 보면서 출제자가 이걸 물어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거죠. 근데 그 출제자의 의도 파악은 항상 뭐로부터 나오느냐? 내가 뭘 공부했는지하고 매치를 시킴으로써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뭘 공부했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부터 알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중에서 내가 지금도 암기 안 하고 있는 거, 내가 아직도 이해 못 하고 있는 거, 내가 배운 내용 중에서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알고 있는 내용은 힘을 좀 빼세요. 어차피 알고 있는 내용은 앞으로 45일 후에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있는 내용은 열심히 노력을 안 하면 45일 이후에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스텝이 뭐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공부를 할 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찾아내서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통의 경우는 꼬여있지 않은 문제는 1번, 2번 스텝만 되면 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는 1, 2번이 되어 있다라 하더라도 잘 안 풀립니다. 그런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임용에서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연습이 필요해요. 감이죠. 촉이죠. 풀면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다라는 촉이 와야 되는데 그건 연습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다행인 게 임용에서는 세 번째 단계까지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는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꽈락이 속출해서 재채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텝 1과 스텝 2, 뭘 공부해야 되는지, 뭘 공부했는지 판단하는 단계.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뭐고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구분해내는 단계까지 확실히 해서 모르는 것을 완전히 아는 단계까지 끝내서요. 그러면은 전체 문제의 7, 80%는 풀어져요. 나머지 20%는 열심히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시험 합격자는 전공 문제에 해당 한정해서 보면은 한 60% 정도 맞으면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7, 80%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충 1차 시험은 붙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뭘 공부해야 되고 뭘 알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고 그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공식을 암기하는 단계부터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도 시간이 나오면 문제 막 구해서 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1학기 때 재수생들 대상으로 했었던 뭐 크리티컬 솔루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문제가 한 160문제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구해서 아마 연습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모의고사 문제가 또 남아있는 게 한 100여 문제 정도 되니까 그거 다 합치면 한 260문제 정도 돼요. 그 문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거의 한 4, 500문제 되죠. 그거 다 합치면은 얼마야? 700문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